자, 우리 과학자분들은 무덤까지 가져가고 싶은 소중한 물건들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데. 진짜요? 일단 아끼는 신발 하나 집어넣고 시계 하나 넣고, 예, 뭐 안경 예, 넣고. 안경 넣고, 어. 예. 저는 그러고 싶. 게임기 하나 넣고, 게임기. 예, 그러고 싶은데. 저는 네. 제가 연구했던 생물을 이렇게 약간 금속 같은 걸로 만들어서 같이 묻으면 껴묵거리로 같이 묻으면 동물 피규어, 꼬마 선충, 초파리, 해파리 뭐 이런 거 넣어서 예. 저는 그래도 또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골드 버튼 하나 딱 들고. 골드 버튼 받았습니까? 골드 버튼 받았죠. 그 골드 버튼을 거기다 넣는다. 그렇죠. 약간 그거 약간 그 위세죠, 위세. 위세죠. 내가 이 정도였다. 그럼요. 내 골드 버튼이었다. 한편으로는 이제 항성 선생님께서 가시면 이제 채널 문 닫는 거죠 이제. 계승자라는 건 없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네네. 옆칸에서 오신 거예요? 예, 이 자리가 원래 주인이 따로 있는데 네. 어디 가셨죠? 오늘 못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예. 저한테 이제 기차 티켓을 넘겨서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뭐 워낙 유명하시니까 그러니까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 오늘도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곽재식입니다. 환영합니다. 아니 진짜 제가 다른 데서도 뵀는데 네. 이분이 개그 욕심이 있으세요. 근데 그게 결이 좀 달라. 양자 역학으로 따지면 결이 달라요. 결이 달라요. 근데 확실한 건 결맞음이 좀 깨져 있죠. 결맞음이 깨져 있어요. 네. 근데 아는 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네. 깜짝깜짝 놀래요. 그럼요. 재단꾼이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다른 데서 뵀을 때는 그냥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좀 이렇게 재단꾼이라고 생각했는데 과학자분인 줄을 방금 알았습니다. 자격증 있습니까? 혹시 과학 자격증? 또 카이스트 출신이세요. 그냥 그걸로 끝났죠 뭐. 우리 부장품 이야기, 껴묵거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껴묵거리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 사람의 뭐 생활이나 정체나 그때 삶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껴묵거리가 없어도 무덤의 주인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추측하는 방법이 있대요.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그걸 있는 어떻게 할 방법이 수 있어요. 있지? 바로 신체의 일부분인 뼈로 알 수 있다라고. 뼈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안다고요? 네, 뼈에 네.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남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이런 영상 촬영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면 어깨가 막. 이런 사람들이 댓글 다는 걸 이렇게 많이 보다가 좀 뼈를 많이 놨거든요. 아무래도 그럼 좀 흔적이 좀 남겠지. 그래서 오늘 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뼈 전문가를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뼈 전문가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Alright now. Sha-la-la-la, sha-la-la-la. I know you love when I stir the pot. Yeah, you like it blessed. 환영합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자매님이시구나. 자매님. 예, 우리 자매님. 예. 본 시스터. Hey sister, 본 시스터. Let me see you, 본 시스터. 시스터는 본 시스터. 뼈자매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적에서 출토된 사람뼈를 대상으로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복원하고자 하는 연구자이고요. 우은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그 법의학편에서 이제 그 시체 분석으로 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들어는 봤거든요. 근데 뼈로 알 수 있다. 좀 생소하긴 하는데 이런 연구 분야가 따로 있습니까? 네, 생물 인류학이라고 네. 하는 분야의 하위 분과 학문인 인골고고학이라고 하는 분야인데요. 인골 고고학이요? 네,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인골고고학이라고 불러요. 네, 네, 오래된 그렇게. 거네. 오래된 뼈. 사람인 네, 뼈골. 네, 맞습니다. 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유적에서 출토된 사람뼈를 연구 자료로 과거 사회의 어떤 특성이나 문화 특성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생활상을 복원하는 그런 학문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아니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 오래된 뼈. 이 오래된 뼈라고 하면 얼마나 오래된 걸 말하는 건가요? 네, 아주 포인트를 잘 잡으셨는데 네. 정말 뭐 수만 년 이상 된 그런 뼈들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뼈는 우리나라에 없고요. 네, 사람 뼈는 없고 그래서 제가 주로 보는 뼈는 이제 삼국시대의 뼈가 우리나라에 꽤 남아 있습니다. 삼국시대 그 네. 사람 뼈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네, 네. 야, 꽤 많이 진짜요? 남아 있어요. 우리 조상들의 어떤 그런 기록 문화들 있지 않습니까? 네. 세계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근데 굳이 뼈로 연구할 필요가 있냐? 삼국사기, 네. 삼국유사 뭐 그렇죠. 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네.
그러나 그 기록이라는 건 잘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이거든요. 뭐 왕이라던가 아니면 귀족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의 역사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뼈라고 하는 물질은 뭐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평범한 사람이든 아니면 뭐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삶의 어떤 기록을 공평하게 담고 있는 하나의 문헌이면서 사료이기 때문에 뼈를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요. 이게 뼈 연구의 다양한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진짜 공감이 되네요. 평범한 사람들이 역사를 알아낸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죠? 뼈는 모든 사람들의 평생의 생활 기록부. 그렇죠. 네. 저승으로 날아가는 생활 기록부. 네, 표현 저승으로 너무 날아가야 좋습니다. 되나요? 왜냐면 뭐 산 사람 뼈를 우리가 많이 분석하지 않으니까. 자, 취미능과학에서 이제 보통 세포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전자, 뭐 호르몬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많이 했는데 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본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뼈라는 게 이제 우리 몸을 어떻게 보면 지지하고 보호하는 약간 기둥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대체 뼈로 뭘 알 수 있는 거죠? 뼈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안 때문에 보이죠. 이게 살아있는 조직이라는 생각도 사실은 네. 저희가 잘 못하고 살아가는데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뭐 혈액을 생성한다던가 잘 아시겠지만 칼슘을 저장하고 또 지방을 저장하는 그런 기능도 하고요. 뼈가요. 네. 또 뼈에 뭐가 달라붙어 있죠? 근육 근육, 네, 힘줄. 근육이 달라붙어 있죠. 이 근육이 뼈에서 이제 수축하고 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렛대 역할을 사실은 지렛대. 네, 뼈가 해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정보 그리고 삶에 대한 정보를 사실 뼈가 담고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뼈로 뭘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예시 같은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소개시켜 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여기 자료가 준비되어 예시가? 있는데요. 저 뭐예요? 네, 2007년도에 창녕 지역에서 출토된 가야 시대의 송현동 고분이에요. 가야 시대는 몇 년 전이죠? 네. 가야 시대면 2000년 거의 가까이 된거 아니에요? 네, 이 송현동 고분은 일제 강점기 때 처음 이제 일본인 학자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요. 네네. 이후에 이제 도굴도 한 번 됐어요. 조사도 이루어졌는데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재조사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사람 뼈가 확인이 된 그런 고분이에요. 누구 뼈입니까 이게? 네, 뒤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요, 어린 소녀였습니까? 네, 바로 이 뼈의 주인공입니다. 복원한 모습인데요. 아, 네. 복원을 했구나. 되게 어린데? 네, 소녀라고 우리가 추정한 거는 사지뼈에 이 골단이 성장판이라고 들어보셨죠? 성장판. 네, 성장판이 다 닫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머리뼈 아래에 턱뼈가 남아 있고 이 턱뼈에 치아가 남아 있었습니다. 치아 중에 저희가 사랑니라고 하는 네. 이제 세 번째 큰 어금니가 막 이제 솟기 시작한 그런 나이였어요. 그래서 턱뼈에 이제 반쯤 정도 묻혀 있었던 그런 이제 정도여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소녀가 사망 당시에 10대 중반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했고요. 키도 이제 이 사지뼈 길이를 이용해서 이 송현이 같은 경우는 150대 중반 정도 그렇게 추정이 됐어요. 사지뼈라고 하면은 네. 이 허벅지 뼈를 말하는 건가요? 네, 사지뼈는 사실 팔다리뼈 6개를 다 우리가 사지뼈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위를 이용해서 다 사실은 키를 추정할 수는 있지만 키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뼈대가 넙다리뼈와 정강뼈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송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넙다리뼈의 최대 길이를 이용해서 키를 추정했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키를 추정하는 공식도 이 집단마다 다 달라요. 왜냐면 사지뼈 비율이 뭐 서양 사람이랑 또 한국 사람 뭐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체형도 약간 뭐 다리가 좀 긴 체형이 있을 수 네, 있을 거고. 그렇죠, 교수님. 그래서 인구 집단별로 이렇게 키를 추정하는 공식이 다른데 한국인 개체의 키를 추정할 때는 한국 전쟁 때 돌아가신 아시아 전사자 집단을 이용해서 만든 그런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식을 이용해서 송현이 키를 추정을 한 거죠. 아시안이니까. 비율이
어떻게 돼요? 넙다리뼈에 곱하기 몇을 하면 키가 나오나요?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2.15 곱하기 넙다리뼈 더하기 72.57을 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다. AI한테 부탁하는 게 아 나아. 근데 수학식이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예. 공식은 남성이랑 여성이랑 똑같이 적용되나요? 그것도 달라지나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하셨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사자 집단을 대상으로 개발된 공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당연히 맞겠죠. 예, 남성을 위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 송현이 같은 경우는 여성 공식이 없어서 좀 제한이 있지만 그렇게 사용. 네. 뼈만 가지고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어떻게 추측해낸 거예요? 뼈에서 우리가 남성과 여성을 추정하는 뭐 부위들이 있는데 사실 뭐 다 대부분 다 추정을 할 수는 있는데 정확도가 가장 높은 부분은 골반 부위를 형성하는 볼기뼈가 되겠죠. 골반뼈. 아무래도 엉덩이뼈, 기능이 엉덩이뼈. 남성과 여성은 다르죠. 네. 네. 출산의 기능을 여성은 해야 되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그 부분에 이제 형태가 남아 있으면 거의 95%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고 성별을 추정할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골반뼈가 없다, 그럼 이제 머리뼈로 할 수 있어요. 머리뼈요? 네. 머리뼈도 사실 남자 여자가 달라요? 다릅니다. 진짜로요? 네. 어떡해요? 미간과 미간 사이, 그다음에 턱끝, 그다음에 귀 뒤에 이제 우리가 꼭지돌기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뒤통수 부분에 이 뒷덜미 근육이 붙는 이 뒤통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남성과 여성의 크기와 형태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성별을 추정하면 거의 85% 이상이 그러면 송현이 뼈에서는 또 어떤 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나요? 예. 송현이 뼈는 뭐 머리부터 보시면 정연하게 이제 잘 남아 있었는데 특히 이제 특이한 게 송현이의 그 다리 정강뼈랑 지금 보시면 종아리뼈가 남아 있잖아요. 네. 그 뒤에 아까 뼈가 뭐가 달라붙어 있었던 조직이 근육이라고. 네, 근육이 자주 수축하고 이완하고 또 거기에 많은 어떤 역학적 스트레스, 그러니까 힘이 걸리게 되면,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이 뼈대가 변형돼요. 근데 송현이의 그 정강뼈와 종아리뼈에 그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어떻게 추정을 하지?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제 정강뼈나 종아리뼈의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어떤 뭐 쪼그려 앉는 행위라던가 아니면 무릎 꿇고 많이 하는 그런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때 당시 때 그렇게 했으면은 뭐 왕족이나 귀족은 아닐 거고. 송현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발견이 된 곳이 약간 서민들의 묘자리였을까요? 아니면 되게 뭐 되게 뭐 묻혀 있는 것도 많고 옆에 좋아 보여요. 그렇게 막 약간 노비 네. 비슷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기에는. 이게 뭔가 무덤 방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방이요? 네, 무덤방. 돌을 이용해가지고 하나의 그 방을, 무덤방을 구성한 그런 이제 무덤 형식이었고요. 여기에 이제 송현이 외에도 사실 세 사람의 뼈가 더 있었어요. 네. 송현이가 묻힌 무덤의 경우는 둘레가 한 60m 남짓, 그다음에 지름도 20m가 넘습니다. 거의 왕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규모라는 거는 신분이 꽤 높은 사람이 무덤의 주인이었다라고 벼슬이 우리가 높은 사람이. 네, 생각할 수 있고요. 네. 그 무덤 주인공으로 이제 추정되는 여러 가지 껴묵거리를 봤을 때 추정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고 그 옆으로 이제 나란히 송현이 포함해서 세 사람의 순장자가 순장? 같이 네, 매장된. 그러니까 생전에 모시던 주인이 죽었을 때 같이 매장해서 죽는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순장. 그러니까 생매장이잖아요, 얘기하거든요. 살아있는 채로 살아있는 상태의 생매장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뼈가 가지런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뭐 죽음에 저항했던 흔적이라든가 아니면 뼈를 분석해 보면 뭐 상해나 골절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약 먹여서 주겠네. 네. 야 잔인하다 진짜. 아니 독살 옛날에는 왜 이렇게 야만적? 진짜 옛날에 더 야만적이었어요, 그죠? 혹은 질식사 뭐 질식사.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지금 저 송현이가 시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게 아까 그 정강이뼈의 그 변형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뭐 거겠네요. 그런 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주변에 지금 보면 톡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뭐 착장했던 그런 유물들이 있어요. 주로 무덤의 주인공들은 훨씬 더 화려한 그렇겠죠. 껴묵거리들을 착장하고 주변에도 이제 그런 부장품들이 놓이게 되거든요. 배치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무덤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고요. 그 나머지 이제 뼈를 통해서 저희가 알아내는 거는 이 사람이 정말 생전에 시종의 역할 중에서도 이제 어떤 뭐 반복적인 행위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지를 이제 뼈를 통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하긴 그런 걸 기록에 적지는 않을 테니까요. 박 교수님 확실히 뼈 전문가분은 저걸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나이가 어땠는지, 언제 무슨 일을 했을지 이런 거까지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맞습니다.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이렇게 네. 오래된 이런 머리뼈 같은 게 발견이 되면 복원하는 장면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게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까지 이렇게 복원해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얼굴 머리뼈가 남아 있으면 이제 이 사람의 그 생전 형태적인 특징을 결정짓는 형태소가 우리 얼굴에 사실 수십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형태소의 그 표준 피부 두께에 대한 데이터를 구합니다. 근데 그 피부 표준 두께는 이 사람이 어느 인구 집단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성별은 뭐 남성인지 여성인지, 또 연령은 얼마나 됐는지에 따라서 사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근육을 구성하고 연조직을 이제 구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눈, 코, 입이라던가 이런 거는 이제 전체적인 뼈의 그 골격적인 특징을 통해서 눈의 어떤 형태, 크기, 코의 높이 이런 것들을 이제 복원을 하고, 최근에는 이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생전에 피부색이라던가 머리카락 색깔 이런 것들도 이제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넣어서 복원을 하게 되는 정교하네요. 거죠. 그러면 되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다 계산을 하고 복원을 하는 거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턱선이라든가 아니면 코의 높이, 뭐 광대뼈 너비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정확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다만 뭐 이런 귓불의 형태라든가 뭐 그건 좀 그렇지. 콧망울의 콧망울까지는 형태, 좀 또 이런 살짝. 눈두덩, 또 눈 쌍꺼풀의 유무. 그렇죠. 입꼬리의 모양, 뭐 그건 이런 어렵죠. 거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과학의 영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그 예술과 과학 그 사이 어딘가에 상상력이 약간 네, 가미된. 네, 맞습니다. 상상력이 살짝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되겠죠. 교수님 박물관 같은 데 이렇게 가시다가 교수님 정도 수준 되면 이렇게 유골 뼈 같은 거 딱 전시돼 있으면 딱 보고 좀 잘생겼는데? 저는 보여요. 그래 보여요? 저 그런 거 생각하는 게 또 직업병이기도 해요, 사실. 네. 그러면 뭐 다른 분들 보시면 이제 여기 광대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네, 이 뼈의 네. 어떤 구조라든가 이런 걸 다 아시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고. 약간 교수님 눈이 약간 엑스레이예요. 교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 뼈는 어떤 뼈예요? 저는 좌우 대칭이 잘 맞는 사람이죠. 누구죠 그러면? 최근에 이슈가 됐던 박정민 배우도 저는 얼굴로 보면 굉장히 코도 괜찮고. 뼈미남이네 뼈미남. 뼈까지 미남이다. 라는 거구나. 예.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창녕에서 발견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딱 가야다라고 특정을 할 수 있었던 건 어떤 그러네. 근거로 특정을 할 수 있었던 뭐 거예요? 지역적인 특색도 있고, 또 거기에 그 송현동 고분 같은 경우 이제 무덤의 형식이요. 네네. 그러니까 무덤의 형식이라는 게 사실 뭐 그 공통적인 요소들도 있지만 조금 뭐 지역적인 특색, 시기적인 특색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특히 부장품이 어떤 종류이고 어떤 형식이고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역적인 시기적인 구분이 가능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요즘은 이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을 통해서 이 시료의 절대 연대, 그러니까 이 송현이의 나이를 어떻게 보면 고고학에서는 우리는 시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나이를 알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이요. 연대 측정법. 네. 그걸 알아낼 수 있다. 네, 유기물의 이제 절대 연대를 추정해내는 과학적인 분석 기법인데, 뼈에 남아 있는 이제 콜라겐을 시료로 해서 이 연대를 추정하는 그런 콜라겐이요? 방법입니다. 콜라겐? 네, 맞습니다. 그 콜라겐. 콜라겐을 어떻게 뭐 발라와서 이렇게 뭐 측정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그 콜라겐 속에 탄소 성분을 보는 거거든요. 탄소 성분 중에서도 그 탄소 중에서도 방사능을 띠고 있는 일부 탄소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 몸에 있는 탄소는 어디서 온 거냐 추정을 해보면 사람의 뭐 살이나 뭐 지방이나 이런 게 다 밥 먹어서 살찐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밥이라는 거는 벼, 쌀이라는 식물이잖아요. 그 식물의 몸을 이루는 물질을 어디서 가지고 왔을까요?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 가지고 자기 몸을 만든 거예요. 그게 사람의 밥을 먹을 때마다 사람 몸속에 와가지고 살이 되고 지방이 된 거기 때문에 사람 몸에 있는 탄소 성분도 결국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성분하고 같거든요. 그런데 일부 아주 미량의 방사능을 띤 탄소 14라는 거, 카본 14이라는 것도 조금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밀 측정기로 이렇게 감지를 해보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살에서도 이 공기 중에 탄소에 있는 방사능하고 같은 정도의 방사능이 검출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밥을 먹고 물질이 돌아다니는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서서히 그 방사능 물질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5,730년마다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 속에 있는 탄소가 방사능이 얼마나 있느냐를 보면 없으면 없을수록 이 사람은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방사능을 띤 탄소 14가 많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 사람이 연도가 길다 안 길다 알 수 있다. 그렇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스스로 분개하는 방사성 탄소를 이용한 그런 분석도 있지만 네. 스스로 분개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 일정 양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동위원소도 있어요. 우리가 안정동위 원소라고 하는데요. 안정동위원소. 네, 안정동위 원소의 성분이나 비율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탄소, 또 질소, 황의 어떤 비율, 동위원소 비율을 우리가 분석을 하면 어떤 종류의 곡물을 많이 먹었는지, 또 어떤 종류의 단백질을 많이 섭취했는지, 그리고 또 해양성 식단을 많이 그런 것도 섭취했는지, 나온다고요? 내륙성 식단을 많이 섭취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대박이네. 정보도 바닷가 쪽에 살았는지 그러니까 나무를 먹었는지 네. 미역을 먹었는지 이런 이런 거는 거를 고기를 먹었는지 다 알 수 있다고요? 옛날 사람들이? 고기, 네, 단백질은 이제 어디에서 주로 왔는지, 뭐 생선에서 주로 얻었는지, 아니면 뭐 돌아다니는 이런 들짐승을 통해서 주로 이제 섭취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알면은 어디에 살았는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디에서 살았는지는 이제 산소나 스트론튬의 비율을 이용해서 아, 스트론튬? 네, 자연에 존재하는 그 원소 성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스트론튬이 산이나 토양이나 어떤 지질적인 속성에 따라서 사실 비율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우리 몸에 이제 칼슘처럼 축적되는 성질이 있어서 이 스트론튬 비율을 가지고 어디에서 출생했는지 아니면 주로 어디에서 거주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스트론튬도 뼈 안에 그러면 기록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몸의 이제 조직 중에 치아는 사실 우리가 성장하면서 발달하는 조직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치아에 축적된 스트론튬의 비율을 이용해서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출생했는지 그리고 유년기에 주로 어디에서 자랐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치아 이외에 이제 다른 뼈대 부위에 축적된 스트론튬 비율을 이용해서는 이제 이 사람이 사망하기 전 수년 전에 주로 어디에서 성인기에 주로 어디에서 거주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전주에서 태어나가지고 생활은 서울에서 했다 이런 게 스트론튬 분석하면은 다 알 수 있는 나와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울과 전주의 그 지질 기반의 스트론튬 비율상의 차이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보통은 오래된 땅에 스트론튬이 좀 많다. 오래된 생긴 지 오래된 땅. 땅에 많다라는 식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이 차이가 생긴 이유가 루비듐이라는 물질 중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슷하게 방사능을 띈 것들이 있거든요. 루비듐 중에. 방사능을 띤 네, 방사능 띈 루비듐이 있는데 이 루비듐도 마찬가지로 없어져요. 방사선을 내뿜으면서. 근데 없어지면 스트론튬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루비듐이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방사선을 내뿜고 변했을수록 스트론튬이 그 지역에는 좀 많이 쌓여 있겠죠. 자, 오늘 뭐 새롭게 아는 사실 많습니다. 그냥 단지 뼈는 그냥 뼈다귀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뼈 안에는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숨어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진짜로요. 되는 것 네. 같아요. 다시 한번 가야 시대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 교수님, 네.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도 더 전입니다. 맞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건 어떻게 뼈는 아직도 남아있냐? 왜? 뼈는 안 썩죠? 사실 안 썩진 않죠. 썩긴 썩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다른 우리 몸의 이제 다른 부위나 조직에 비하면 네. 훨씬 천천히 덜 썩는 거죠. 왜 천천히요? 네, 왜 그러냐면 뼈의 이제 구성에 그 비밀이 있는데 뼈는 유기물과 무기물의 비율이 약 한 무기물 3, 무기물 7. 무기물은 쉽게 얘기하면 미네랄이기 때문에 돌 같은 네,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썩을 수밖에 없고 퇴적 환경의 조건만 잘 맞으면 네. 뭐 수백만 년 전에 뼈도 남아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뼈가 왜 화석에 잘 남고 오랜 시간 잘 버티냐면 뼈는 사실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종의 미네랄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암석화, 몸 내에서 돌을 만드는 게 사실 뼈를 만드는 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말하자면 암석, 그러니까 돌로 만든 부분은 잘 남는 거고 아닌 부분은 안 남아요. 두개골 그 뼈를 보면 코가 없고 귀가 없잖아요. 왜냐면 여기는 뼈가 아니고 뼈가 아니고 연골이고 연골이니까. 연골이니까 연골은 돌이 안 됐으니까 사라지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돌이 돼서 버티는 거고요. 그러면 뼈는 언제 생겨서 언제까지 자라는 건지. 이제 저희는 더 이상 뼈 성장은 안 하잖아요.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뼈 발생이 이루어지는데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아 때부터 임신 한 5주, 6주 때부터 뼈 발생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뼈 발생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굉장히 오묘하고 신비로운데 세포에서 이제 뼈가 생성되는 방식이 있고요. 연골이 먼저 형성이 되고 그 연골이 이제 서서히 뼈로 대체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뼈가 생성되기도 하는데 어느 부위의 뼈인지에 따라서 이 생성 방식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뼈는 사실 굉장히 평평하고 납작한 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뼈는 첫 번째 방식이에요. 세포에서 직접 생성되는 방식의 뼈인데 그런 뼈들은 이제 엄마 뱃속에서 보통 5 내지 한 6주에서 예, 그 시기에 이제 발생이 시작이 되고 엄마 칼슘을 그때부터 뺏기 시작하네. 이제. 맞습니다. 네, 이제 긴 뼈 같은 게 사지뼈, 긴 뼈 같은 경우는 이제 연골 모델에서 이제 뼈가 서서히 대체되는 방식으로 형장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6주에서 8주부터 발생이 이루어지고요. 그렇게 발생이 이루어지다가 이제 태어날 무렵이 되면 뼈가 한 270개가 돼요. 네, 그 태어날 정도, 무렵이 되면요? 네, 그 정도 이제 뼈가 발생이 되고 성장이 되고 뼈가 서로 이 융합되는 부위들이 있어요. 우리 아까 성장판 얘기했었잖아요. 성장판. 네, 성장판이 완전히 닫히면 이제 융합이 됐다는 의미가 되겠죠. 주로 이제 청소년기에 그런 이제 급성장이 이루어지지만 20대 중반에 성장판이 닫히는 뼈도 있어요. 우리 몸에서 제일 늦게 닫히는 뼈가 여기 빗장뼈 아시죠? 빗장 여기 쇄골. 네, 그쵸, 쇄골. 네, 빗장처럼 생겨서 우리가 네. 한글로 빗장뼈라고 하는데 빗장뼈라고 하는구나, 빗장뼈 쇄골을. 안쪽, 요 안쪽의 여기 안쪽. 여자는 보통 20대 초반에 성장판이 다 닫히고 남자는 20대 중반 무렵에 요 성장판이 다 여기가 닫히거든요. 최종 막뼈예요? 제일 늦게 닫혀요. 늦게 닫히는 막뼈. 네. 이게 그래서 20대 중반까지고. 중반 남자는 그래서 요 뼈가 이제 닫혔는지 안 닫혔는지를 보고 이 사람이 완전히 성장이 끝났다 안 끝났다 이런 그렇겠네요, 것들을 진짜. 알아내죠. 우리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에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예. 나이가 좀 들면 예. 빗장뼈도 아직 안 다친 것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해야 되네. 저 굉장히 뼈도 정확한 표현. 뼈도 안 붙은 애가 어디서 까불어? 뼈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아니라 아니야 뼈도 안 붙은 애가 너 어디서 까불어? 빗장뼈 다치면 다시 와라. 그렇지. 약간 이런 식으로. 뼈 붙으면 놀러 와. 아니 궁금한 게 시대별로 사람들의 뼈 형태가 다르기도 하면 근데 다 다를 것 같아요 왠지. 시대별로요. 시대별로 사람들 뼈 형태가.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머리 형태의 변화가 뭐 이루어진다던가 아니면 상하지의 비율이 조금씩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서 변화되었다는 그런 보고는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일반적인 형태에서 벗어난 아주 특이한 형태의 뼈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조금 종종 있어요. 그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특이한 형태의 뼈요. 오, 자, 뭐야? 왼쪽의 머리뼈와 오른쪽의 머리뼈 형태가 여러분들 눈에 분명히 다르게 완전 보이시죠? 다른데요? 네, 왼쪽은 이마가 이렇게 동그랗고 뒤통수도 동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원형의 정상적인 이런 형태를 오른쪽은 저기 보이는데 에이리언 영화에 나오는 그렇죠. 엔지니어 아닙니까 엔지니어? 맞아요. 네, 약간 예, 스페이스 자켓. 오른쪽은 사람이 아니문이던데요. 네, 지금 이마뼈가 완전히 납작하고 그다음에 뒤통수뼈도 물렸어요. 네, 납작하죠. 사람이 맞아요? 사람이 맞습니다.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사람입니다. 이게 머리뼈가 인위적으로 변형된 모습이에요.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네, 김해 예안리라고 하는 삼국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사람뼈인데요. 대략 이 유적에서 한 200여 개체의 사람뼈가 출토가 됐는데 그중에 이제 몇 사람의 머리뼈가 바로 이런 형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거를 기형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뭘로 봐야 됩니까? 선천적인 형태 이상을 우리가 기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이 경우는 이제 태어난 이후에 인위적으로 어떤 문화적 풍습, 우리가 편두라고 하는 풍습인데요. 편두요? 네, 머리를 아이가 태어나면 납작하게 눌러서 모나게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 기록이 네. 있습니까? 머리를 어느 쪽을 어떻게 눌러주는 거예요? 머리를 이제 앞쪽에 네. 이마뼈에다가 머리를 이제 그 돌 같은 걸 눌러가지고 납작하게 아이들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제 가만히 누워 있을 때 거기다가 모양을? 네 돌을 눌러놓는 거예요. 뼈 그러면 모양을 바꾼다. 갓 태어난 아이들은 이 머리가 완전히 융합되지 않아서 사실 머리뼈 조각과 조각 사이에 틈이 있어요. 그 틈이 이제 우리 머리에 6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빨리 붙는 틈은 보통 한 3개월, 생후 3개월, 그리고 느리게 붙는 거는 보통 이제 한 돌 반 무렵에 그게 완전히 다 붙게 되는데 틈이 완전히 붙기 전에
성형을 해버리는 거지. 네,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면 저런 식으로 머리뼈가 변형이 되는 거죠. 근데 왜 머리뼈 모양을 왜 변형을 시켰을까요? 왜? 뭐 때문에?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수단이 있잖아요. 패션도 액세서리도 있고 뭐 있고. 문신도 있고 액세서리도 네. 있고 다양한 수단이 있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아마도 특정 뭐 계급이라던가 아니면 집단의 정체성을 표시하는 아니면 과시하는 그쵸? 부족이라든가. 우리는 좀 너네들하고는 달라. 네. 나는 차별점을 좀 더 부각을 시키고 싶어서 저렇게 나온 거다. 네, 그런 수단으로 뭐 해석이 되기도 해요. 아, 네. 근데 저 정도면 머리 구조를 봤을 때 두뇌 발달이나 그러니까 인지 뇌. 기능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뇌 압박이 되지 않았을까요? 좀? 그리고 사실 네, 맞아요. 너무 날카로운 얘기 하셨는데 아이들 머리뼈가 굉장히 유연하고 연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 뇌압이 잘못 상승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우리는 이제 성인이 되어서 완전히 이제 변형이 된 머리뼈를 보고 있지만 사실 이걸 하다가 사망에 이른 아이들도 그 당시에는 있었을 수 거야. 있죠. 우리 자라면서 그죠? 뭐 이 뇌도 같이 커야 되는데 성장을 못 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교수님이 저기 요즘에는 사람들이 좀 키를 좀 크게 한다고 다리뼈를 이렇게 늘리는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좀 요즘에도 이렇게 있어요? 미용 목적으로 해서 턱을 깎는 수술을 하기도 하잖아요. 1000년 뒤에 우리 지금 현대 21세기 대한민국 사람들 뼈가 발견되면 그런 게 저런 식으로 좀 보일까요? 당연히 뼈를 변형시킨 거는 보이죠. 남아있죠, 보이죠.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네. 이건 깎은 턱이구나 딱 보일까요? 네, 양악한 거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원 확인할 때도 그런 성형 수술이 굉장히 키포인트가 된 사례들이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신원을 측정할 만한 아무런 단서가 없었는데 그 사람이 광대뼈 축소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단서로 해서 병원을 뒤지고. 찾았더니 이제 신원을 확인한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거든요. 한 2000년 정도 지나면 우리 후손들이 뭐 예를 들어 뼈를 찾았는데 그 뼈에는 막 티타늄이 붙어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요. 티타늄이라든가 뭐 이런 게 붙어 있기도 지금도 하고. 철심 받기도 하고 철심도 그렇게 하잖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예, 이제 좀 다를 거야.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뭐 어떤 유적지라든지 아니면 무덤이라든지 이런 데서 뼈가 한두 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데는 뭐 되게 많은 구들이 나오잖아요. 수습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엄청 오래 그럼 걸리잖아요. 심지어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네, 그쵸.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게 뼈라고 하는 또 물질이 그냥 막 수습하기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골단이 다 깨지지 않게 아주 조심조심해서 저희가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막 수백 개체의 그 사람 뼈가 출토되는 유적들이 있어요. 간혹 이제 공동묘지 어느 한 시대에 공동묘지 유적을 하나 판다. 그러면 수백 개체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저희 뭐 연구팀이나 대학원생들이 다 가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감당 안 되죠. 네, 그런 수준의 현장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공동묘지 같은데 정말 뼈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 연구팀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누굴 동원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르바이트생 공을 모집하는 공모를 네, 내서 학교에서 뭐 고시 공부하던 친구도 그때 그 당시에 있었고요. 뭐 시 쓰는 뭐 영화 만드는 뭐 그런 분들도 진짜로요? 네, 오셔서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훈련은 시키죠. 그렇게 해서 같이 발굴을 하고 그랬었어요. 네. 자, 구경 한번 해보고 싶다. 네, 그죠? 원하시면 여기 계신 아니, 분들도 그거 가능하시죠. 진짜 힘들 것 같아. 막 네. 겨울에 이럴 때 하면 막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그런 공고는 어디다 내세요? 저희는 그때 이제 학교에다가 이렇게 학교 붙여가지고 게시판에. 학교 게시판에 냈더니 뭐 아름아름해서 한 번 가본 사람들이 거기 가니까 뭐 공기 좋은 데서 뼈도 파고 밥도 주고 너무 좋다. 이렇게 좋아요? 입소문이 나서 후기가 좋아요? 네, 입소문이 그래요? 나서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저 와서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데요. 네. 근데 경우에 따라 진짜 뜻깊은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연락드릴게요. 아니 좋은데요. 카페를 만드세요. 뼈 파는 뭐 이래가지고. 예, 예, 예전에 예. 만든 적 있어요. 아 그래요? 뼈를 찼어라고 해서 뼈를 찼어요. 아뼈 찼어. 네, 근데 호응이 별로 안 좋아서 문을 지금 문을 닫았는데 지금은 또 다르죠. 이제 방송이 나가면 아마 진짜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요.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요. 아니 그 저기 뭐야 공동묘지 같은 걸 실제로 발견한 적도 많습니까? 네, 잘 아시는 이제 서울 은평 뉴타운 네네네. 거기가 들어서기 전에 사실은 조선시대 대규모의 공동묘지였다라는 거를 네,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 공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네, 재개발될 때까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그 정도 공동묘지면 엄청 규모가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가 일제 시대 때도 그렇고 조선 시대 후기가 되면서 인구 과밀화가 이제 그 지역에 생겼어요. 그러면서 과밀화 문제가 생기면서 사실 거기가 묘지라는 것도 모르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무차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공동묘지 위에 학교도 짓고 뭐 사람이 살 집도 짓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살았던
살았던 어떻게 보면 삶의 터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를 저희가 허물고 보니 조선시대 묘지가 3,000여 기 이상이 3,000여 개요. 네, 그리고 그 묘지가 정말 아파트처럼 층층이 이렇게 막 겹쳐서 뭐 묘지를 쓴 곳도 있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조선시대에 공동묘지. 엄청 큰 공동묘지였네요. 네. 유골들 같은 경우에서도 뭐 특징 같은 게 좀 있었습니까? 거기서 발견된 유골들의 특징이 뭐.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또 뼈가 나와서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했었고 이제 그 중에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그 관절면 뼈의 퇴행성 변화의 유병률이 과연 이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였을까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이제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 출토된 사람뼈의 유병률이랑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그 지역에서 나온 사람뼈 집단의 그 골관절염, 퇴행성 변화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관절염이 그런 많이 것들을 없었군요. 네, 고려해 보면 그 당시 이제 거기에 매장된 사람들이 주로 이제 농업에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기보다는 뭔가 사회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뭐 상공업이라던가 제조업 이런 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졌고 그러한 이제 서울의 그 경성 지역의 사회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그 시기에 같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뼈를 통해서 사실 알아낼 수 있기도 했죠. 지금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뼈에 대해서. 자, 근데 법의학자들은 시체를 보고 맞아요. 어떻게 죽었는지 추측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뼈를 보고도 왜 죽었는지도 알 수가 있을까요? 사실 너무너무 알고 싶은데 뼈로는 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네, 송현이 뼈에서도 보다시피 송현이 뼈는 굉장히 잘 남아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완벽하게 남아 있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보다 못한 보존 상태를 보이는 그런 뼈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어떤 사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만한 흔적이 뼈에 남아 있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러면은 뼈만 잘 이렇게 복원이 돼 있으면 사인까지도 알 수 있을 확률이 있습니까? 뼈 상태가 좋으면? 어느 정도는 있죠. 부산에 그 지하철 공사하다가 발견된 유적 중에 그 수안역 그 지하철 공사 구간 중에 약 한 그 100여 개체의 사람뼈가 발굴된 적이 있어요. 거기도 뭐 공동묘지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공동묘지는 아니었고 조사를 해봤더니 임진왜란 당시에 이제 부산진이 함락되고 동래 읍성으로 이제 매군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이제 초기전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방비한 상태에서 그냥 돌아가셨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동래 읍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 해자 시설에 그 사람들이 그냥 떼죽음을 당해서 마구 이제 묻혀 있었던 그런 것이 발굴된 적이 있습니다. 해자? 네, 해자라고. 해자가 이제 성에 보면은 주위를 통해서 이렇게 물길 같은 것들을 파놓은 곳들이 있어요. 바로 못 들어오게. 맞아요. 그곳을 해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거기에 뭐 무기류도 나오고 사람 시신도 막 겹겹이 나오고 막 이랬던 거예요.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의 뼈를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이 상해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에 칼을 맞아서 그대로 잘려나간 흔적이라던가 턱 아까 수술 말씀하셨지만 여기를 그대로 사실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쉽게 안 잘리는데 거기가 잘려나간 흔적, 또 조총에 맞아서 머리에 구멍이 난 구멍이 흔적, 나 있다는 네, 그런 것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제 사망 무렵에 발생한 그런 상해들은 뼈가 이제 재형성되는 흔적, 그러니까 치유되는 흔적이 전혀 안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흔적들은 이제 사망 무렵에 발생한 그런 외상이다라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사인을 알 수 있는 경우이기도 하죠. 그런 머리뼈라는 게 정말 단단한 뼈인데 그게 막 깨질 정도면은 죽을 수밖에 없죠. 경우. 네. 또 다른 흔적들도 발견된 게 좀 있을까요? 그리고 뭐 거기 뼈에서 좀 특이한 게 에나멜 형성 부전증이라고 하는. 에나멜 형성 부전증. 네. 약간 치과 쪽 아닙니까? 맞습니다. 에나멜? 이하면 이 하얗게 보이는 이 치아의 가장 겉껍질이 에나멜이라고 하는 조직인데 이 에나멜이 이제 성장기에 잘 분비가 돼야 저희처럼 이제 깨끗한 표면에 이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시절에 이제 영양 결핍이라던가 아니면 굉장히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에나멜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으면 홈이 생기거나 줄이 생기는 그런 형성 부전증이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스트레스 지표이기도 하고 이제 병리적 현상이기도 한데 그런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의 이가 꽤 거기서 많이 확인이 됐어요. 뼈에 병이 걸린 흔적이 남는다. 네, 이런 흔적을 찾는 게 또 저의 연구 관심사 중에 하나이고 이런 질병의 흔적을 통해서 이 질병이 그 시대의 집단의 어떤 의미였는지 이런 것들을 또 해석할 수도 있죠. 그 뼈로
발견할 수 있는 질병들이 대략 몇 가지 정도 좀 보세요. 모든 병이 다 나올 거는 모든 아니잖아요. 거는 다 안 나오고 급성은 안 남고 이제 만성 대표적으로 뭐 암, 암, 그다음에 관절염. 선천적인 기형, 형태 이상, 골절, 그다음에 장기적인 어떤 영양 결핍에 의한 그런 증후군, 예를 들면 괴혈병, 구루병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비타민 D 결핍에 의한 구루병도 뼈가 휘게 만드는 질병 중에 하나고, 비타민 C가 이제 장기적으로 부족하게 되면 그 병도 이제 뼈에 구멍을 좀 남기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괴혈병이 뼈에도 흔적이 남습니다. 뼈에 흔적이 남죠. 혈관을 약하게 하고 이제 그게 혈관 가까이에 있었던 뼈 쪽에 구멍을 이렇게 숭숭 뚫리게 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턱 쪽이라던가 아니면 입천장뼈 아니면 눈천장뼈, 머리뼈, 또 넙다리뼈에도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리는 그런 병변이 남습니다. 교수님은 진짜 이렇게 뼈를 많이 보시니까 뼈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골고루 잘 먹고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대충 보이시겠네요. 편안하게 사셨는지 아닌지 좀 알 수. 뼈를 딱 보고 좀 부티난다. 아니 참 다양한 그 또 질병에 대한 정보를 뼈가 가지고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긴 합니다. 저는 좀 이상하게 들었던 것 중에 뼈에 결핵 같은 것도 흔적이 남을 수 있다고. 결핵은 폐 쪽인데. 네, 결핵은 뭐 폐병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네. 뼈에도 흔적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결핵이 이제 뼈에 흔적을 남기는 대표적인 전염성 질병이고요. 네, 결핵 그래요? 말고 이제 나병, 또 매독 이런 질병들, 이 3대 질병이라고 얘기하는데 뼈에 대표적으로 흔적을 남깁니다. 어떤 식으로 흔적을 결핵은 남겨요? 예. 이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폐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갈비뼈가 닿았던 부분에 염증성 반응이 일단 나타나고요. 근데 이제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 상태에서 대부분 이제 진단이 되기 때문에 치료가 이루어지죠. 근데 고대 사회 사람들은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더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척추에 등뼈에 그 병변이 이제 전이가 돼요. 그래서 등뼈 몸체 안쪽 앞쪽 관절이 서로 이제 녹아서 용해성 반응, 용해성이라는 게 이제 뼈가 녹는다는 얘기거든요. 뼈의 그 앞쪽 관절이 다 녹아서 서로 엉겨 붙는 그런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여기 그 골반 쪽에 그 볼기뼈에 농양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그런 병변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우리나라에도 그럼 결핵 그렇게 걸려서 증거가 남은 뼈 같은 게 발견이 된 게 있나요? 네, 우리나라에 보고된 사례가 한 사례 있습니다. 초기 철기 시대 늑도, 사천 늑도라고 하는 유적에서. 네. 삼천포. 네, 맞아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저 고향이라서 삼천포 대교 건너가는 그 중간에 있는 게 늑도? 늑도거든요. 대략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죠. 그 무렵에 거기에서 굉장히 번성한 도시가 있었던 것 같이 수많은 유물들이 많이 발견된 섬에서요? 곳이 늑도라는 섬에 있었어요. 이 시대 2000년 전 정도에 나온 그런 유물들의 양으로 따지면 남한 지역에서 딴 모든 지역에 있는 거를 다 합쳐도 이 늑도라는 한 군데에서 나온 곳보다도 훨씬 더 적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유물이 나온 곳입니다. 되게 번성한 도시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딱 망해서 없어졌어. 왜 이랬을까요? 그래서 사실 그게 되게 수수께끼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이제 상상이고 추측인데 하나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게 마침 거기에서 결핵에 걸린 사람 뼈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지. 전염병 때문에 망한 게 아닐까? 특히나 전염병에 직접적으로 뭐 대규모의 사람들이 뭐 이렇게 사망해가지고 망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옛날 뱃사람들이 드나들던 곳이다고 생각하면 뱃사람들 사이에 어떤 이런 민심이랄까 전염병이 공포랄까 이런 게 갑자기 확 확산될 수 있잖아요. 거의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니까 늑도에 가면 폐병 걸린다 이런 게 갑자기 소문이 돌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았을까란 이런 설도 나올 정도로 사실 되게 수수께끼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너무너무 재밌는 스토리긴 한데 그 이야기가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진위를 따져보기에는 이게 아직 보고된 개체는 한 개체라서 조금 그것도 어린인가 네. 그래요. 그죠? 네, 여성이고요. 완전히 어린이는 아니었고 한 20세 되기 전에 네, 미성년 개체. 청소년. 네. 아 이게 단서들이 좀 더 나오면 이제 역사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텐데 참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긴 하네요. 아 이거 아시는 분들 제보 좀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로요? 늑도의 비밀을 아시는 분들 예 제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궁금해합니다. 아니 혹시 유명한 역사 속 인물의 그 뼈를 연구했던 적이 있을까요 혹시? 교수님이라면 충분히 너무 하고 싶은데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런 기회는 없었고요. 네 누구 뼈를 좀 만져보고 싶으세요?
세종대왕. 너무 궁금하죠. 근데 근데 세종대왕은 뭐 기록에 병을 너무 많이 앓으셨다는 그런 흔적이 있어서 네, 네. 사실 그런 걸 좀 매칭시켜 보고 싶기도 해요. 왕릉에는 우리나라 지금 조선시대 왕들부터 해가지고 네. 그 뼈들이 다 보존이 돼 있습니까? 왕릉. 안 팠으니까 모르지만 안 파봐서 모르지만 대충 예상은 사실 되잖아요. 네 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 너무 이제 궁금하다. 특정 시기의 왕들은 굉장히 두꺼운 회라고 하는 재질을 써가지고 무덤 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아마 빠른 시간 안에 부식이 안 됐을 거니까 그런 경우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우리나라 조선 왕릉이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아무리 학술적인 목적이라 할지라도 쉽지는 않죠. 왕릉을 발굴해서 저희가 분석하는 게 쉽지가 그렇다면 약간 않거든요. 나는 근데 교수님이 우리 저기 뭐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왕들 뼈를 조심히 그냥 본인만 독점을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하면 또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 기대감이 드는데. 이집트는 다 했거든요. 이집트도 피라미드 같은 것도 세계 문화 유산이기는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게 역사를 아는 데 있어서 누가 누구의 자손이고 어떻게 혈연 관계가 연결돼 있고 이런 거 유전자 조사도 하고 심지어 그 미이랄 CT까지 하면은 그럼요. 너무나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던데 한 번쯤은 역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꼭 필요한 작업이 아닐까 네. 생각하긴 합니다. 네, 아니 뼈가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많은 걸 기록하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많은 걸 알게 됐는데 네. 교수님은 앞으로 연구를 통해 가지고 뭘 더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뼈를 통해서. 저는 이제 뼈에 남아 있는 질병의 흔적을 아, 좀, 질병의 네, 흔적. 계속 찾는 작업을 하고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삶에 어떤 의미였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작업을 좀 계속 진행해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대와 환경이 변하면서 이 질병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 인간과 같이 같이 진화해 나가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병이 같이 우리 인간들과 진화해 나가는 그런 양상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해서 추적해 나가고 싶습니다. 아, 멋지십니다. 우리 뼈를 위해서 네. 열심히 많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완전히 중력이 붕괴한 천체, 얼어붙은 별, 죽은 별, 어두운 별, 블랙홀입니다. 블랙홀. 미스터 블랙홀! 블랙홀은 원래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시꺼멓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하늘의 특정 지역에서 너무 밝게 빛나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은하 전체의 밝기를 합친 것보다 더 밝아요. 뭔가 희한한 애가 있다.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블랙홀밖에는. 그렇죠.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촬영한 모습이에요. 저게 자료입니까? 너무 흐린데? 네, 흐리죠. 네. 흐리지만 이게 정말 대단한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거죠.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네, 또 궁금한 게 정말 좋은 질문인데. 이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는 죄송해요. 저 물어볼게요. 이것도 정말 좋은 질문인데. 네,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브라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진짜 뽕 뽑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이것만으로도 이제 여러분들 어디 가서 블랙홀 얘기할 때 잠깐 앉아봐 얘기해 줄게. 할 수 있는 거예요.